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주식시장 돈의 흐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다음 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먼저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는 대형주가 조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는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형주가 좋은 흐름을 보였다 하더라도 수급의 대부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쏠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거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서는 시장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유한 계좌 이번 주는 별로 재미가 없었겠죠. 그래도 일단 대형주가 저렇게 이끌고 나가면은 또 시장은 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일단 뭐 시장이 앞으로 나아가긴 하겠지만은 조금 불안한 요인들이 있긴 해요. 지금 영국 브렉시트 관련해서 일단은 4월 12일까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영국 의회에서 어떻게 정리하는가에 달려가지고 있겠죠. 여전히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은 열려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리스크 관련해서는 조금 시끄러웠어요. 일이 좀 많았었죠. 미국과 북한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난 다음에 김정은이가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노이 회담 그 와중에 김한솔이가 임시 정부를 수립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심기를 자극했죠. 어디 있는지 몰라요. 실체가 아직도 뭐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만은 여튼 김정은이가 북한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 봅니다. 그 중에서 북한 보위부에다가 좀 질책을 하고 숙청을 하고 있는가 봐요. 뭐 우리 언론에서는 이렇게 심각하게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뭐 간혹 들리는 소문을 쭉 정리를 해보면은 김정은이가 보위부 간부들에게 왜 김한솔이 저거를 정리하지 못하냐, 어떤 면에서는 체제 위험을 받을 수 있는 좀 민감한 상황이죠. 자기 입장에서는. 그래서 대대적인 숙청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일어나다 보니까 실제 진행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은 북한의 보위부 간부들이 탈북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중국 국경 지역에 서로 수색을 하고 난리 났었는가 봅니다. 뭐 그와 관련해서는 뭐 언론에 자세하게 보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소문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미국이 북한 지난번에 김정은이가 벤처 타고 나왔죠. 그 벤처를 운반한 중국 선박에 대해서 세컨드리 보이콧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북한에서 석탄을 갖다가 한국으로 옮긴 일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일단은 명시를 해가지고 조금 관찰하는 쪽으로, 또 그리고 미국에서는 북한을 조금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려고 배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감시를 하고 있는가 봐요. 그리고 북한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전쟁 때서는 그런 비축미를 지금 풀려고 한다는 그런 소문들도 있고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서 그랬는지 일부러 그랬는지 협상의 전략인지 몰라도 북한의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왜 했노? 그렇게 추가로 제재할 필요가 없는데 왜 했지? 이러면서 일단 제재를 하지 않는 걸로 또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북한 리스크는 지금 남아 있습니다. 또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하노이 회담이 잘 되었더라면은 사실 3월 달에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정상회담을 가지기로 했는데 뭐 좋지 않은 결렬이 되다 보니까 일단 4월로 미뤄졌다 그래요. 그래도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낙관적인 상황입니다. 자, 여튼 지금 시장에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어요. 자,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지 않거나
경제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못 사노 이런 소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최근 카페에서 은행권 건전화 작업에 대해서 파산 시대를 준비하라고 제가 몇 번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자세하게 정리를 한번 따로 시간 내서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도 오늘은 간단하게 정리를 일단 해드리면은 지금 단기가 아니고요.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의 불안 요인입니다. 이게 올해 말이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고 후내년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앞으로 점진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지금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세계 금융권들이 바젤 3라고 해서 새로운 금융 규제 개혁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로 부채 축소가 됩니다. 부채 축소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원금 상환이 되겠죠. 사람들이 흔히 착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부채가 사상 최대를 갱신하고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죠. 그런데 진짜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걱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부채를 갚아야 할 때, 그러니까 부채가 줄어들 때 그때부터 걱정입니다. 이것은 멀리 보고 어떻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대출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테니까 여러분들의 대출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을 사거나 뭘 하거나 할 때 대출을 낼 때 대출은 금방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구매를 하고 싶다. 그래서 대출이 필요하다 해서 은행에 대출 심사를 받고 대출을 하게 되면은 1억이든 2억이든 몇 억이든 대출이 금방 돼요. 일단 돈을 빌리고 나면은 부채가 갑자기 막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항상 이런 말을 하죠. 빚은 내기는 쉬워도 갚기는 어렵다. 여러분들 부채가 있죠. 내기는 쉬웠잖아요. 그런데 그 부채를 그렇게 쉽게 낸 만큼 쉽게 갚을 수가 있었습니까? 부채가 잘 줄지 않죠. 부채를 갚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죠. 그래서 부채를 넣을 때는 갑자기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좋아요. 일단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집을 사든지 물건을 사든지 차를 사든지 뭘 사든지 갑자기 풍족한 게 생기니까 참 좋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일단은 부채를 내고 난 다음에 원금을 상환해 들어갈 때 그때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떤 계획하에서 점진적으로 갚아 들어가면 되는데 뜻하지 않게 금융권에서 일시상환 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갑작스럽게 원금을 상환해라고 통보가 왔을 때는 원금을 상환할 길이 없거든요. 또 대출 만기 연장이 안 되면 골치 아프죠.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 문제가 되냐면은 부채를 낼 때는 문제가 안 되고 부채가 축소되어서 즉 원금을 상환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작업들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 금융권이 점진적으로 지난 몇 년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융감독원에서는 이제 금융권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줬는데 원금 상환을 요구했을 때, 부채를 축소하고자 했을 때, 은행이 건전화 작업을 한다 했을 때 원금 상환을 분명히 내가 요구를 했는데 원금을 갚지 못하면 원칙적으로는 그걸 부도내 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 자산을 회수를 해서 담보물을 회수해서 현금화 시켜서 정리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너무 늘어나면 사회적으로 굉장한 혼란을 주고 때로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방법을 마련해 준 거죠. 방법을 마련해 준 것이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시킨다 해가지고 신용등급 4등급에서 10등급까지 있는 분들에게 금리를 올려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은행이 원금 상환을 요구를 했을 때 원금을 갖다가 상환하지 못하는 분들께
네가 지금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자 더 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자도 더 내지 못해서 빵꾸를 낼 수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부실화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분들께 부실화되는 손실을 중금리 대출로 전환해서 이자를 더 받으면서 복구를 하는 채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금융권 같은 그 감독원에서는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지 않고, 그렇고 또 은행도 이렇게 살려주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건 지금 올해 3, 4, 5월 달 되면은 이제 1금융권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고, 2, 3금융권으로 그걸 이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할 거예요. 또 그리고 베일린법이라고 해서 외국에는 도입된 국가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그걸 한번 도입하려고 하다가 역풍을 맞아가지고 일단 잠시 보류된 상태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은행이 예금자들 돈을 떼먹을 수 있는 그런 법안도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미 다른 나라는 하고 있고 실제 시행도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금융권이 부실화될 경우에 따로 자금 조달을 못하니까 예금이 은행 입장에서는 부채잖아요. 갚아줘야 될 돈 아닙니까? 그거를 강제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처리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하지만 결론은 떼먹는 거예요. 떼먹을 수 있는 법도 이미 다 마련되어 가지고 있어요. 여튼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부채 축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금 상환이 되는 시기가 굉장히 괴롭기 때문에 저게 되면 자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게다가 지금 미국의 국채 장단기 금리 차가 자꾸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축소가 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은행들은 자금 조달을 할 때 아무래도 단기적인 자금 조달은 뭐 단기 채권 같은 것을 우리가 발행을 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돈을 어떻게 빌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자가 높지 않다 이 말이에요. 금리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돈을 빌리게 되고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당연히 금리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은행은 단기적으로 자금 조달해서 장기적으로 빌려줘요. 그런데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된단 말은 채권 1년짜리가 돈을 1년 맡기는데 10년 맡기는 것보다 이자를 더 준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실제 그런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저는 저걸 갖다가 실제 눈으로 굉장히 많이 봤어요. 여러분도 2008년도 금융위기 때나 아니면 1997년도 IMF 때 그 뉴스를 잘 보시면 이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기억을 되살리세요. 보시면은 서민들이 돈이 돌지 않아서 대출을 받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정부에서는 대출 내줘라 그래요.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낮추거나 지급준비율을 낮춰서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합니다. 유도를 해요. 그런데 금융권에서는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왜 빌려주지 않냐면 빌려주면 손해나기 때문에 안 빌려주는 거예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저렇게 된 상황에서는 빌려주면 줄수록 손해요. 차라리 원금에서 해가지고 장기로 빌려준 돈을 회수를 해서 단기적으로 굴리는 게 은행이 더 이득이기 때문에 은행은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의 국채 장단기 금리 차가 점점 축소가 되고 있는데 정말로 역전이 되어버리면 금융권은 역마진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대출이 안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정리하면은 일단 금융권에서는 부채를 축소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갚을 능력이 안 되다 보면은 빵꾸 나겠죠. 그 빵꾸 나는 것은 높은 이자를 받음으로써 채워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멀쩡하게 잘 이자 내던 사람도 높은 이자 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출 있으면 정리를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또 그리고 대출 내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돼버리면 대출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골치 아파요.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는 뭐 서울에 계신 일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사실 지방에는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많이 하락했고 제가 작년에 캐나다 가 있을 때도 그렇더라고요. 캐나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들고 와가지고 부동산 가격 다 올려놨다.
그런데 중국 애들 빠져나가니까 지금 부동산 가격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캐나다에 있으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캐나다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 부동산 가격이 예,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예상할 그 모르는 사람들은 중국 사람 핑계 대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가 늘어나지 않으면 돈이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면 당연히 자산 가격은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게다가 혹시나 재수 없어서 대출까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자산 가격은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이든 주식 가격이 일단 하락을 한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경제 성장률도 둔화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담보 가치가 낮아지니까 또 원금 상환 압박이 빡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 방에 오면은 항상 그렇더라고요. 악재는 불시에 찾아오고 항상 악재는 몰려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험 관리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출 있는 분들은 대출을 상환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고요. 상환하기 힘들면은 적어도 대출 이자를 꼬박꼬박 잘 내서 빵꾸 내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될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현재 현금 보유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장단기 금리 이차가 역전이 되게 되면은 주식 시장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일단 현금 들고 있으면 앞으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지만은 장기적 관점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분명히 장담하는데 지금 그래도 여러분들은 행운합니다.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경제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어서 살펴본다면 이런 뉴스들을 조금씩 접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에 관심 없어요. 그냥 먹고 살기 바빠요. 정치도 관심 없어요. 그냥 먹고 살기 바쁩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은행 가서 뒤통수 맞는 거죠. 대출 안 해준다고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해준다고 막 그래 돼요. 그리고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데 왜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 말이죠. 대부분 대중들은 그렇게 해서 떨어져요. 그래서 이 과정이 한번 쑥 지나가고 나면은 중산층이 박살날 겁니다. 예전에 중산층이 언제 박살났냐면 2006년도 7년도 때 부동산 관련 세금 많이 오른다고 해서 부동산 다 판 사람들 있죠. 현금을 들고 있지 못한 사람들 그때 중산층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현금 들고 있던 사람들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다시 사서 좋은 기회가 있었죠. 현금 있는 사람들은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저런 게 되면은 점점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지죠. 자산을 가지지 못하고 순수하게 자기 노동력으로 돈을 벌어가서 부를 형성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무조건 내가 노동 수입을 얻든 어떤 수입을 얻든 돈이 생기면 자산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빵입니다. 빵. 게임 끝납니다. 자, 여튼 저와 관련해서 굉장히 불안한 일이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점진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저기 진통제 맞아서 조금 연장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장시킨단 말은 이번에 중국에서 감세 정책을 통해서 뭐 시중에 돈을 푼다거나 지급 준비율을 낮춰서 시중에 돈을 푼다든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뭐 감세를 통해서 경기 부양 정책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한다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저걸 앞당긴 경향이 있죠. 2017년, 18년에 최저임금 인상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그 기업들한테 돈 그 사람들한테 주라. 또 자영업 하시는 분한테 네가 좀 작게 벌더라도 사람들한테 줘라.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기업은 악착같이 그런 상황에서도 유보율을 지키려고 그러죠. 왜 지켜야 되냐면 정부 말대로 망하니까. 저런 상황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정부가 주라고 해서 다 줘버리면 망하니까. 그래서 현명한 기업은 유보율을 지고 있고 현명한 자영업자들은 사업 규모를 늘리지 않고 줄이면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현금 잘 챙겨야 됩니다.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제가 따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여전히 뭐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일단 멀리 보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한번 봅시다. 저런 위기가 당장 올지
잠시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미국 시장 변동성을 보면은 또 위기 이야기하면 또 사람들이 너무 겁먹으니까 살펴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변동성이 당장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또 그리고 테드 스프레드를 한번 보면은 약간 올라가고 있긴 해요. 이런 식으로 조금 올라가긴 해요. 그러면 불안한 뉴스들이 좀 더 나올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축소되고 있긴 합니다. 계속 축소되고 있어요. 하지만 역전이 된 상황은 아닙니다. 이래 가다 보면은 조만간 역전이 될 수는 있겠죠. 저렇게 위기는 다가올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니까 조금 안심해라. 제가 생각하기로는 은행권에서 자꾸 저렇게 이제 2, 3금융권까지 금융감독원에서 대출을 좀 쪼는 이렇게 조치를 하다 보니까 돈이 안 돌아가서 서민 경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06년도, 7년도 상황이 앞으로 재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간 경기는 좋지 않은데 주식 시장은 잘 나가는. 왜 주식 시장이 잘 나가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권에서 돈을 줄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죠. 물론 그때는 부동산 가격이 2006년, 7년도 좀 올랐어요. 올랐는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또 그리고 채권이 좋지 않기 때문에 채권으로 돈을 넣기가 상당히 겁난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금 사는 게 더 낫지. 금으로 가면 몰라도 채권으로 가기 힘들다 이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주식시장으로 상당히 들어옵니다. 주식시장은 경기가 좋아서 잘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돈이 몰려 들어와서 잘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한 방에 이제 사람들이 이상할 생각하죠. 경기는 좋지 않은데 왜 주식시장이 오를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갈 데가 없어서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 좋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들어오니까 더 잘 되겠죠. 그러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불안 요인이 빵빵빵빵 터지면서 한 방에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민들은 이 어려움의 과정에서 자산 가치가 하락해서 망하고 또 이 시장 경기를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돈 들고 남들이 돈 번다 하니까 한번 나도 벌어보려고 까불다가 망하고 항상 돈 틀리게 되면서 돈은 어디로 가느냐? 저 위로 다 가게 돼 있어요. 자꾸 사람들은 돈 없어요. 백날 돈 쥐어줘봤자 현금 복지라 해가지고 네 주머니에 돈 찔러줘봤자 그 돈 푼돈으로 다 사라지고 조금이라도 모아서 있다 보면은 이 세상은 돌아가는 걸 보고 잘 해야 되는데 저런 돌아가는 걸 갖다가 보지를 못하니까 항상 털려요. 그래서 항상 거지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중들은 항상 무식합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도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정부 정책에서 정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바로 그걸 고지고대로 듣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라 이 말이죠. 또 금융감독이나 이렇게 금융권에서 어떤 정책을 펴내거나 하면은 생각을 하라 이 말이죠. 은행권에서 무슨 변화가 있으면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생각을 통해서 끊임없이 생존의 전략을 모색해 가야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시키는 대로 하다가는 골로 가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자, 여튼 다음 주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위기는 뭐 지금 당장 찾아오지 않지만 오고 있는 거고 일단은 그래도 단기 투자는 여러 가지 일단 뭐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관망하고요. 뭐 장기 투자는 어차피 뭐 자기 투자금 상황 맞춰서 가는 거라서 분할로 매매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검토를 할 때 주의할 점은 현금 흐름이 좋고 수급이 좋은 종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업도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리 가게하고 똑같습니다. 돈 딸리면 이렇게 돈이 축소되는 시기에 망합니다. 유불 잘 보시고 현금 흐름 잘 보셔야 해요. 그리고 투자를 할 때 시장 수급을 조금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면은 그동안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매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금융투자도 매수하는 그런 업종으로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주에서 세력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들은 이런 종목입니다.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많이 샀고 금융투자를 제외한 기관들도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이런 종목들은 관심을 조금 가져볼 필요가 있죠. 호텔신라, 현대모비스, 신세계
이런 종목들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상 이번 주 시황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 길었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